시청자 여러분, 주말 오후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4월 8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까지 꼭 1년하고 이틀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도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에 머물던 이낙연 전 총리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임시 귀국했는데요. 이 전 총리의 귀국이 민주당 내 세력 재편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인은 말로 한다고 하죠. 지난 한 주 정치권에 이슈가 됐었던 주요 발언들, 특히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샀던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4.3 사건은 여전히 김일성 일가가 우리가 입장 변화는 없으신 거예요? 네, 그 4.3 저는 4.3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4.3 사건에 대한 용어부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공교롭게 논란이 됐던 많은 발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나왔죠. 지난 최근에 이제 김기현 대표를 위시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특히 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이 나와서 이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김용남 의원님 많은 방송 출연하셨을 텐데 이런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 좀 옹호하는 발언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사실은 옹호하고 싶지 않죠. 예. 네. 같은 당이다 보니까 좀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4.3과 관련한 발언은 거기에 좀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헌절이나 다른 기념일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근데 꼭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기념식에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념식에 다 참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도로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조수진 최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조수진 최고가 약간의 농담적으로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지금 남아도는 쌀 어떻게 할 거냐 관련해서 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 아니었나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심각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제가 들어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게 더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좀 신중한 발언이 요구가 되고 문제는 당 최고위원이 이제 당대표와 더불어 당 지도부라고 일컬어지는데 과연 당 지도부라고 불릴 만한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 내지는 그런 경륜을 갖추고 있느냐
저희가 몇 년 전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 전만 해도 전당대회 출마해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네. 2등부터는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당선되는 방식이었는데 예. 그게 1등과 2등이 하도 싸운다고 그래서 아예 분리 선출하는 거로 당원 당규를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사람 또 당선되는 분들이 좀 정치적인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과연 당 지도부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실언들이 계속 거듭되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사실 한민수 대변인님, 이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 직전에도 했었었고요. 삼선 국회의원이고 그동안은 굉장히 그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수의 논리를 많이 대변해 왔던 분이고 해서 이런 그 설화와 관련해서는 뭐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 목소리 이런 것들도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3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5.18 헌법 수록 반대부터 시작해서 정강원 목사에 대한 뭐 우파 통일을 달리하는 등 이번에는 또 이제 4.3을 놓고 대통령이 격이 낮아서 안 갔다고 하면은 그 전에 서해 수호 날은 국경일이냐 홍준표 시장이 문제 제기하듯이 제기를 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정말 그 전에 대통령이 야구장 가서 시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비판이 나오는데요. 전 이분들 3분 다 최고위원들이에요.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 그냥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타당이지만 예. 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고위원 3분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는 이 3분들 모두 징계를 하면은 선출직 최고위원 둘밖에 안 남잖아요. 네. 최고위가 붕괴되겠어요 저러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은 없겠죠. 예. 이제 그건 뭐 국민의힘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네. 당원들과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은 역사, 우리 현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고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방송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방송에다가 마치 이게 언론에 여기만 먼저 얘기해 준다, 특종을 준다는 형식으로 얘기하길래 전 그 얘기 듣고도 상당히 황당했어요. 저는. 네.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나중에 무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저 정도 무게를 싣고 조 최고위원이 또 당의 민생 119 특위인가요? 네.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두 분 앞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떤 역사 문제, 현대사 인식에 대한 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네. 근본적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정을 좀 진지하지 못하게 네. 좀 가볍게 대한 거 아닌가 이런 국정은 저렇게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300만 농민 문제가 걸린 양곡관리법이고 쌀값 정상화법인데 그거를 박한공기 여성은 다이어트 하니까 밥 한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 근본적 원인은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처음에 5.18 말씀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하면은 네. 그때 징계를 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그때 강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 절차가 들어간다면은 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좀 막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그 소위 베테랑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왜 이런 실언들을 계속 잇따라서 했을까? 그 중에는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서 방어를 하려다가 이런 말실수들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언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실언이 아니에요. 예.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서울에 물 피해 났을 때 피해 복구 나갔다가 뭐 이럴 때는 비가 와야지 뭐 사진을 뭐 이런 얘기 그랬었죠. 이런 게 실언이죠. 네. 이런 게 실언이고 그런 실언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나왔던 예를 들어 5.18 관련 발언, 4.3 관련 발언, 밥 한 공기 발언은요. 이거는 실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언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실언이다. 이거는 정책의 철학과 예. 정책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5.18이나 그다음에 4.3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어떤 뭐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판단 이런 네. 부분들이 몇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쌀 한 공기, 밥 한 공기 같은 거는 이거는 실언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진지하게 정책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가 철학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 역량은 굉장히 조악한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웃을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그게 정책입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경고한다고 사라지겠느냐? 안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실, 그다음에 정광훈 이런 구구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균형감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온리 대통령실의 어떤 정책 결정, 대통령실이 지시한 방향 그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다 보니 균형감 있는 사고나 균형감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로는 이게 너무 징계가 약하고 경고만 내리다 보니까 이런 실언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박상훈 교수님께서는 또 방금 이게 뭐 징계한다고 해서 또 해결될 일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언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최고위원들에게 잇따른 지금 이렇게 말실수 이게 저는 사실은 경선 때부터 저는 잉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신 100%로 치러진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내내 캠페인을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중도에 소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캠페인을 2달 가까이 하다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 이른바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최고위원이 됐고 당의 지도부가 됐으면 김기현 대표 얘기처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1년 남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놔야 우리 국민이 반응하고 대중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지도부가 해야죠. 그런데 그 고민보다는 관성적으로 그냥 2달 동안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강성 지지층에 소구했던 그 발언들이 나와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그거는 맥락이 좀 있다고 보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지금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다만 조수진 의원 얘기는 이게 정책과 관련된 거지만 저는 이제 이분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툭 던졌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갖는 무게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최고위원으로서 당연히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실언을 해프닝 일종의 돌출성 발언을 볼 수 있지만 저 앞에 두 분은 총선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인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도부가 좀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당이 그러면 1년 후에 지금 진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보도 3, 보수도 3, 나머지 4를 가지고 중요한 싸움을 하는 건데 이 4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고 표심을 뺏어올 것이냐. 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정책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이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저는 안 하고 김기현 대표가 저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총선 승리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징계하겠다 했는데 그게 좀 더 구체성을 띄어야 되고 최고위원들의 모든 발언은 전략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정무적 감각이 결여된 발언 최고위원답지 않다고 좀 볼 수밖에 없죠. 그 점을 저는 지도부가 유념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앞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서 지위 고의를 막론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엄중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리더십 시험대를 어떻게 넘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영남 의원님은? 1차 성적표가 최근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실시됐던 4월 5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죠. 사실은 당내에서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보궐선거 결과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분발해야 되는데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 어떻게 당선됐느냐 그 과정은 좀 잊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뭐 당원 룰을 바꿨느니 마느니 이런 건 다 잊으시고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기강도 세우고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또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당대표가 겸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이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더욱 활발히 해야 국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이 지금 그 4월 5일 날 있었던 재보궐선거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저 민주당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지역 전주 을이죠. 거기서 이제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하나 좀 충격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 후보로 붙었는데 민주당이 이겼어요. 뭐 기뻐할 소식이겠죠. 민주당에선. 그런 그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전주는 이제 저희들이 무공천을 했습니다. 이제 재보궐 재선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내지 않았죠.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이제 진보당 후보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도부도 그렇고 일체 선거는 또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우리 당의 후보인 것처럼 알고 일체 그런 행동을 못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고요. 지금의 민심이 드러난 거는 저희 이제 전주만 해도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에서 저런 결과 나온 거는 저희들이 민심을 더 떠받들고 민심이 진짜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김기현 당대표가 또 울산 시장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옆 지역구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최덕정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일고 있는 민심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여전히 갖고 있는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민심들 이거 저희들이 잘 알아서 받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저희는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좀 더 분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김기현 대표나 이렇게 영남 일색의 지도부가 이렇게 꾸려지는 거 보면은 뭐 타당입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그 얘기도 좀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마 진짜 대결은 내년 총선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앞서서 실언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짚어주시기를 중도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일까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극우 성향의 전 광훈 목사와 이제는 결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조금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먼저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홍준표 시장, 하태경 의원까지 지금 가세해서 전광훈 전 목사랑은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좀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하고 일단 지도부의 실언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연유에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전광훈 목사를 그렇게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본인도 사과하고 당도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저는 이 점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2010년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우파의 집결, 우리가 그걸 아스팔트 우파라 그러죠. 그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던데 전광훈 목사가 기여한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거기까지 가야죠. 왜냐하면 그 이상 가게 되면은 목회자가 정치에 개입한다? 자, 황교안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자릿수 공천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당에 그것도 그 보수의 어떤 주류의 정당을 어떻게 그 목사 한 분이 자기 사람을 두 자릿수를 심어달라고 부탁합니까? 그거는 상궤 벗어난 말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겨절을 했고 그 이로써 전 황교안 대표의 지적이 전 적절하다고 보는데 도대체 그 전광훈 목사에게 그런 몇만 명의 그 선거 감시단을 붙여달라고 했더니 고작 온 게 21명이더라. 난 그때 그래서 전 목사의 실체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래서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입당식이 당원이 많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선거법상 당정은 이중당적 가져도 돼요.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인가요?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당에 이중당적을 국민의힘에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저 전수조사 한번 해가지고 이 실체를 한번 규명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세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과대 표집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필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막상 이게 실체 조사를 해보면은 어쩌면은 전광훈 목사의 그 말하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의 영향력이 과대 포장돼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당이 우리가 중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당원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는 추가 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이제 손절 얘기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줘야지. 왜냐하면 그 제가 말씀드린 중도나 한 30-40%의 국민들은 스윙 보터들이거든요. 언제나 이게 사안에 따라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표를 달리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만 저는 그 마음을 얻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수의 조직화된 이익 집단이 침묵하는 대중들의 전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박찬원 의원님은 이제 한국 정치 오랫동안 연구하셨을 테니까 이런 전광훈 목사 수준의 이 역사 인식과 상황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에는 이 건전한 보수 정당의 이 확장성을 저해하는 아주 좀 좋지 않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난 전 총선 때 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위 태극기 부대 극우라고 분류되는 태극기 부대와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후에 비대위가 들어서고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태극기 부대와의 결별이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소위 대선을 치르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시 극우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 방향타를 쥐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표가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지도부에 입성하신 최고위원 한 분이 완전히 정광훈 목사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당이 그러면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당대회의 전대 룰을 바꾼 게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지난 1년 동안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반성과 쇄신, 그래서 중도로 나가기 위한 전당대회였느냐? 아니면 소수의 극우를 안고서라도 소위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그 말 그대로의 권력 투쟁이었느냐? 권력 투쟁이었다라면은 지금 토사구팽 들어간 거죠. 전대를 바꿔서 100% 당원 투표를 했으니까 그 100% 당원 투표에 똘똘 뭉쳐 있는 몇만 명의 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캐스팅 보드가 돼서 어떻게 보면 1차에서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한 달 만에 그 사람들 쳐낸다 그러면은 그게 쉽게 쳐내지겠냐라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의 전대가 그다음에 전대 룰을 바꾼 거 거기에부터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 4년 사이에 부침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로 갔다가 또 다시 좌로 갔다가 다시 지금 또 우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번 총선에 또 이제 좌로 얼마만큼 옮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연포당 실제로 해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 소위 천하용인이라든지 당내의 쓴소리를 심평 변호사 같은 분들 그런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국힘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심평 변호사한테 쓴소리를 내뱉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고.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이 과연 균형감 있는 그런 건전한 보수로 날 수 있겠느냐 우려하는 시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나의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기폭제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당대회 룰을 100% 당원의 투표를 맡긴다고 하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민심과 중도 진영에 대한 마음을 좀 헤아리는데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혹시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표권자가 당원만을 상대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고 또 그게 당원의 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부분이 반영되지 않게 룰 개정이 된 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를 극우 인사라고 표현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극우를 개념 짓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극우라고 표현되려면 대표적인 게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경우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극우 세력은 주체 사상파만 극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외세 배격과 우리 민족끼리를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네. 주사파가 사실은 극우 세력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의 뭐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정의이기도 하고 네. 과히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다만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극우는 아닌 것이죠. 근데 정광훈 목사가 입당을 권유해서 들어온 당원들이 적어도 10,000단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당 과정을 보면 시도당에 입당 원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의 당협에 입당 원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추천인 명란에 전광훈이라고 쓰여 있는 입당 원서가 당협별로 100장 이상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몇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 1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과 4등까지 이제 뽑히는데 5등으로 떨어진 사람들 간의 득표율의 차이를 보면 1등하고 5등 간에 한 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1, 2%로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만 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됐던 정광훈 목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당대회에 당선되고 나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잘 보이려고 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당 지도부가 앞서서 완전히 관계를 끊는 절연하는 자세를 확실히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이 강성 지지층과의 이 관계와 관련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최근에 당직 개편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혀 다른 사안을 붙이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 저희 당내 분위기는 당직 개편을 상당히 큰 폭으로 했죠. 사실 최고위원도 진명주 최고위원도 호남 출신으로 바꾸고 이제 정책위장이랄지 전략기획위원장 다 총선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여야 마찬가지로 이런 주요 보직에 계신 당직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정책이 됐든 전략이 됐든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주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당대표가 상당히 탕평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인선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물론 뭐 모든 게 싫다고 하시는 몇 분 빼고는 이제 그런 목소리는 줄어들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 말씀하신 이제 강성 지지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아마 최현아 앵커가 물어본 건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그게 또 민주당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과잉 대표되는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단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표를 좋아하거나 이제 어떤 팬덤 현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고 정광훈 목사처럼 전 목사를 추종한 어떤 교회 세력들이 단체로 두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개혁의 딸들이랑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사실 명확히 따져보면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남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여러 이제 분류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당 대표도 그렇고 여러 지도부에서 당의 단합과 이렇게 통합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자제돼야 된다. 대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여 차례 이상 메시지도 계속 냈고 어떤 비명계라고 지칭되는 의원들을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면 그 역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른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웹잡으로 올렸을 때는 이건 사법 처리된다. 조사까지 당에서 진상조사를 해봐라.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사실 진짜로 당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요. 좀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광훈 목사랄지 이런 분들과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대표나 민주당을 좋아해서 입당하신 분들하고 좀 결이나 성향도 다르고 하시는 행동도 많이 다르다. 지도부 선거에 이렇게 영향력을 해서 누굴 당선시키고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개딸하고 절연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소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의 단합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이냐가 이게 역사의 이
뭐 발전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봐야겠죠. 자, 이어서 다른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사전 약속도 없이 가서 결국엔 책임자도 만나지 못하고 네. 온 데 대해서 이거 정치쇼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제가 뭐 또 같은 반열에서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2011년도에 일본의 자민당의 극우 소속 의원 3명이 네. 김포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려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저지당해서 네. 입국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 네. 9시간 동안 시위하고 농성하다가 돌아간 적이 있어요. 네. 보십시오. 일본에 갔는데 저렇게 우리 한국어로 된 그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게 소구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에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저거 왜 우리말을 써서 우리 국민에게 얘기합니까? 예. 일본 국민이 뼈 아프게 정말 한국이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려면 일본어로 플래카드를 준비해 가야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네. 처음서부터 갈 의도가 무엇인가 가가지고 우리가 발본색원하고 우리의 국민의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마음을 전달해서 이 뜻이 네. 아니라 네. 가서 보여주려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도쿄 전력도 못 들어갔고 실제로 가보니까 후쿠시마 현의 주민 분위기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분위기는 우리가 국내에서도 언론 보도 통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굳이 저렇게 비행기가 써가지고 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가서 만났다는 사람들이 아주 강경투쟁에 나서는 이른바 이제 반원전 세력하고 면담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원전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방류해야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미 IAEA 국제사찰단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방류가 적합한지 이걸 국제 기준에 맞는지를 부합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리고 저렇게 갔는데 전 민주당에서 저 시계를 몇 년 되돌리면 정의용 실장이 2020년인가 그 얘기했어요. 국회 나와서 IAEA가 정확하게 조사한 거라면 방류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우리 생각한다가 정부 공식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니까 방일단 중에 한 분이 그건 정의용 실장의 개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그게 개인 생각입니까?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준비도 안 돼 있었지만 정말 갈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저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얻었는지 예.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그랬는데 정말 일본 정부가 뼈아프게 한국의 여론이 이렇다고 받아들였을 건지 네. 그 효과가 있었을지 저는 방일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권에서마저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님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우리 강용신 의원 중에서 인터뷰도 봤습니다. 보니까 준비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혹시 뭐 이번에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다음이나 혹시 이번 그 방위를 좀 미루는 건 어떠냐 이런 목소리는 없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저희 당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라는 게 있습니다. 대책단이. 네. 그 소속된 의원들께서 이제 판단하셔서 간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가지고 누구도 못 만났으니까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저는 국민들께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의 당, 국민의힘당, 여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본의 극우 의원들이 우리 독도가 말도 안 되는 예. 일본 땅이라고 들어오겠다는 건 당연히 막아버려야죠. 하지만 이 오염수는 일본 내에서 여론조사 한 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했더니 일본 국민의 50%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방류에 대해서. 그 방류를 이해하겠다는 사람들은 6%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본 언론이 일면 톱 기사로 쓴 기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얘기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겠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오보, 정정보도 요청해야죠.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내 언론에게 모질게 하듯이.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정정보도 요청하고 안 하면 고발 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진짜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73배에 해당되는 137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손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인체 무해하다면 자기네 땅에다가 저수지를 파든지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음모론이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괴담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들을 해요. 대통령실에서. 하지만 이 교토통신인가요?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그거를 얘기 안 하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분명히 오보라면은 정확히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죠. 뭐 일본 언론이 그렇게까지 보도했으면은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수산물 금지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아니 도쿄전력의 자료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왜 그 안전하다면은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합니까? 그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한국 국회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그거 해야죠. 우리가 세비로 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얘기해야죠. 안 하면 질타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광우병이라든가 뭐 이제 뭐 천안함이라든가 이게 민주당이 지나치게 뭐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괴담을 많이 퍼뜨려서 국정 운영에 당시에 부담을 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으로 우리가 입증해서 이런 것들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뭐 그런 괴담 성격이 짙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IAEA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검증 작업에는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라는 게 이미 수차례 반복된 우리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고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듯이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를 항의 방문조로 갔는데 제가 보기엔 일본을 점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듯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본에게 유리한 듯한 환경만 조성을 하는 것이고 일본 방문하면서 왜 한국어로 돼 있는 프랜카드를 준비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저 방문한 의원 중에 일부는 비례대표 의원인데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거든요. 거의 공천 시위용으로 준비한 프랜카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나 일본 언론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시위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는 의견. 정치인의 숙명이죠. 언제든 뭐 기회가 된다면 자기가 이제 뭐 미디어나 이걸 통해서 유권자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뭐 근데 정치인이라고 다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 박창원 교수님, 근데 이 내부에서 말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 민주당에 상당히 오랫동안 몸을 담지는 않았지만 뭐 민주당의 정책과는 궤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도 좀 이거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그 저품질 정책에 대해서 아까 밥 한 공기 비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날카롭게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는 저품질 외교 의원 정책입니다. 의원 활동이에요. 아니 일본 가서 대통령이 일본 가서 오염수나 수산물에 제대로 대응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답답해하고 정말 이거 못한다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분노를 느끼고 절박감을 느끼고 일본까지 갔으면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현장 확인 방문단이에요. 그럼 현장 확인하는 게 무슨 목표가 됩니까?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돼요. 아까 과학적이라고 그랬는데 방사능에 대한 과학은 없습니다.
방사능이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몇 세대에 걸쳐서 어떠한 후폭풍이 날지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량이라도 자연 방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인공적인 방사능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현장 방문할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면 저는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미국 그다음에 호주 다 가잖아요. 그쪽에 방사능 관련된 학자와 환경단체 그들하고 인터넷 영상으로라도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또 실효성도 있으면서 효과 있는 행보가 되는데 딸랑 몇 명 가서 만나지도 않는 공터에 가가지고 우리 만나지도 않고 오염수 방류 우리 반대한다 외치고 오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런 게 바로 그 소위 말하는 실효성 없는 그런 어떤 행보기 때문에 이런 저품질의 외교 정책이 가지면은 민주당이 과연 대한정당 될 수 있겠냐 이런 쓴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뭐 유독 뭐 김영남 의원이나 박창원 의원이나 이렇게 일종의 뭐 자기 진영의 쓴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그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주류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요새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를 좀 짚어보자면요. 오늘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은 아니죠.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새벽에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임시 귀국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 우리 당에 정말 소중한 정말 자원이시거든요. 정말이에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큰 차이인데 당이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달라야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열흘 정도 국내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장인상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에 이제 아예 들어올 계획이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오시는 거 했는데 장인상은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상주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느냐.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뭐 내일 조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 외에 다른 형식으로 만날 계획은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우신데. 저는 뭐 당 대변인인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상중이시니까 뭐 내일 조문을 하시면 거기에서 뭐 계시는 동안에 뭐 지금 한 열흘 정도 체류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에 또 만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건 실제 내일 조문을 한 다음에 상황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그 장인상에 대한 일정을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그랬다는 거죠. 측근들이 이제 기자들이 모이는 옛날부터 이제 그 서로 관리하고 이제 교류하는 기자들 단톡방에다가 고지를 미리 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 거죠. 우리가 기자들한테 알린다는 거는 이거를 기사를 써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조문하러 들어오시고 이제 빙부상이 발생했으니 이제 이거를 언론이 잘 써달라는 얘기인데 미묘하죠. 이제 왜냐하면 전 이낙연 대표의 타이밍이 지금은 제 입국 타이밍이 만일 3월이었다면 굉장히 또 더 큰 분란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 후폭풍, 이른바 표결 후폭풍 이탈표가 너무 많아서 당이 막 자중질환에 빠져 있었고 당시에 정말 민주당이 어떤 리더십으로 가야 되느냐 막 정말 혼란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 결과로 또 일부 당 지도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당직자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진정된 4월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큰 균열을 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는 이 얘기들 측근들이 왜 이제 그 4월 달에 얘기했느냐. 2달 후면 이제 영국 귀국하지 않습니까? 귀국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실 총선의 시계가 10개월 이내로 짝깍짝깍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내부 구조가 상당한 어떤 그 격렬한 파열음과 함께 분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 타이밍은 조문이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도 조문 가셔서 간단한 위로의 말씀 전하고 그냥 뭐랄까요 덕담하는 것 외에는 이번은 저는 크게 없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돌아가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정말 귀국했을 때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정진상의 기소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소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국회로 이 표결 처리안이 넘어온다든지 예. 이게 2달 사이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계가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저는 6월 달에 지금은 아니지만 6월에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거취는 예. 매우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느냐 이게 저는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온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 전망을 하자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택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지난 경선에 대한 완벽한 승복이나 또는 원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화학적 원팀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경우에 이제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아까 최세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식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다시 흔든다던가 네. 포도가 떨어지길 입 벌리고 나무 흔들어봤자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은 두 개입니다. 와서 그런 시기를 기다리든지 예. 아니면 본인도 이재명 당대표와 원팀을 꾸려가지고 네. 어떤 그 엉터리 대 엉터리가 아닌 엉터리 대 실력이 되기 위한 어떤 뭐 총선 공동 선대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그 이재명 대표와의 화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의 일익을 담당하는 예.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선택의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사법 리스크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와.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대선 경선 끝나고 실제로 공동 선대위원장, 예. 상임 선대위원을 맡으셔가지고 대선 승리를 뛰셨기 때문에 네. 이미 원팀이 그때 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지지자들 간에 일부 지지자들이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분이 대선 후보가 못됐을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 이낙연 전 대표 정도에 되는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물급의 정치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는 사실 명분과 실리라는 예. 두 가지 적어도 큰 이렇게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정치적 행보로서 6월에 들어오셨을 때 예. 움직이면 당시에 굴러싸고 있는 전국 상황을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러 가지로 지난해 8월 이후로 여러 검찰 수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선을 진 제1야당이 그 대선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요. 예. 그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초기에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정치부리다를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고 간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40% 후반대를 차지한 경우도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러기에는 좀 본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또 실리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판단하시겠지만은 당장 이 전 대표께서 귀국하신다고 해도 네. 무슨 현실 정치에 예. 뛰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사실 그 경선이 끝나면 단일 선대위가 구성되고 원팀이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지난번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원팀 구성한 이후에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렇게 또 굉장히 분란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우리 한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원팀이 됐다. 근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른다라고 외부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을 두고 과연 이 두 당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거냐?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와서 또 지금은 약간 몸을 낮추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모여서 제3정당이 출연할 수도 있고 여튼 이거 정치인은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면 무조건 다당제로 가는 거죠. 무조건 분당됩니다. 뭐 국민의힘도 깨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도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소선거구제로 가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지난주에 치러졌던 4월 5일 보궐선거는 워낙 관심도가 낮았습니다만 1년 전에 있었던 작년 지방선거에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의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에 표를 안 주겠다 아니면 투표하기 싫다는 호남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호남권에 있어서 일종의 진공 상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빙부상을 맞아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만 아마 일요일 저녁쯤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내지는 친이낙연계 민주당 의원들이 빈소에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보니까 월요일 발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갔다가 지역구에서 올라와서 일요일 날 서울 빈소에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또 있을 거고 또 상을 치르고 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문을 왔던 의원들하고 조문 와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 식사라도 내는 자리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 얘기가 또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호남 민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당 말고 제3지대의 발생 가능성 저는 뭐 이게 상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팩트니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6월 이제 선거 때는 당시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섰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체제로 치른 지방선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조사에 보면 호남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또 올라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민심이라는 게 그냥 요동치고 있잖아요. 1년 앞에 그 민심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게 본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를 보면 내년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유권자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정권을 견제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여론은 36%였는데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50%. 이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여론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여론 어떻게 내년까지 갈 거라고 혹시 최소영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의 사실 당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 지지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내년에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국정 심판론이냐 이게 두 가지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대략 30대 초반의 양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30% 초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난 투표 안 할 거예요.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 이른바 부동표라고 얘기하죠. 이게 한 갤럽 조사 보면 30%가량 됩니다. 이 30%가 투표 안 합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또 과거와 달리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과거 같으면 총선 투표율이 한 50%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양당은 각 당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관심이 했는데 이제는 60% 후반대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도가 이제는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30에 나왔지만 저분들이 어떻게 투표장에 가느냐가 바로 이 총선 성격 규정하는 데 따라서 표를 찍어준단 말이죠.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50% 정도 나왔다. 국정을 심판하는 게 오히려 높았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직 1년 차밖에 안 됐지만 마음에 안 들고 있다는 얘기고 여당도 그러니까 저는 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수치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30의 나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그 두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 거죠. 총선을 한 달 임박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 총선 성격에 대한 프레임 선호도 이게 어느 정도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무지하게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엇비슷하게 나와야지 그나마 1년 후에 가도 조금 우리가 떨어져도 나가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중도가 그쪽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정확한 표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주는 신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네. 과연 이 추세가 총선까지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지난 6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횟집에서 만찬을 했는데요. 그때 그 사진이 공개돼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 부산시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상공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원팀으로 뛰고 있는 만큼 방금 뭐 서울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리 협력을 많이 한 모양이네. 우리한테는 뭐 박영선 시장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박영선 시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님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부산 박람회 유치 관련해서 먼저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만찬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만찬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함께 인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아니고요. 아마 시민들에 의해서 찍힌 사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일렬로 도열해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다든지 뭐 계산은 누가 했냐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논란들도 나왔습니다. 박자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대통령의 행사가 대부분 이제까지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공개로 하더라도 원래는 뭐 관료들 따로 또는 뭐 그 광역 단체장 따로 또는 뭐 정치인 당 그 직책을 맡으신 분 따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광역 단체장, 그다음에 장관, 총리, 의원. 장관, 뭐 그다음에 이 의원들까지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평가를 원래는 야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저기 부인이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이게 얼마나 밉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로 신선하게 부산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십 단결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폭이냐?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평가가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화합의 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정말로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행보로도 보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행보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해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밉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국민과 국민의 원하는 눈높이에 그런 행보는 사실 크게 관여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이런 사진도 그렇게 오독을 일으키는다는 거죠. 물론 일렬로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안 좋긴 하지만 배열이 조금 바뀌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밉보이는 평가를 받을까요? 뭐 시각의 차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게 스킨십 있잖아요. 이런 스킨십을 좀 좋아하고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자리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정부가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외국에서 이제 엑스포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그 점검하는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측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실사단에게 설명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들 다 모인 자리에 이제 회의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한 자리입니다. 근데 권위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게 너무 비권위적이라 생긴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산 백스포에서 회의를 하고 뭐
시간상 만찬을 해야 되면 예전 같으면 어디 특급 호텔로 옮기든지 아니면 백스코에 이제 마련을 해서 식사를 하고 끝냈을 텐데 이제 그 횟집에서 식사를 한 거죠. 하고 나서 대통령이 먼저 일어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 따라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헤어진 건데 그게 이제 사진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비권위적인 성격의 행사를 끝내고 나온 자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경호상의 이유에서라도 저렇게 대통령이 일어서서 먼저 이석을 할 때 다 우르르 쫓아 나오질 말고 인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끝내고 먼저 좀 분리해서 이동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저 자리에 사실 야당 시도지사들도 와 있었고 여야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자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 엑스포 유치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꼭 지적할 사항만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럼 아니, 국회에서 이번에 부산 엑스포를 꼭 유치해야 된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여야 당대표도 우리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단이 현장에 있었죠. 또 저희는 이제 4.3 추념식까지 마치고 급히 올라가지고 그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하고 전달까지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뭐 꼭 유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야 다 모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장들까지 해서 식사하는 거 사실 뭐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는 뭐 저희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사진을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 시간 식사할 때는 이제 당 대표와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를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광주 갔다가 다음 날은 이제 학식 천원 학식 현장에도 가고 나주에 가서 이제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농민들께서는 양곡관리법 이번에 처리했는데 대통령 거부한 거에 대해서 강한 정말 섭섭함과 분노를 표시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분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분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검은 양복 입고 도열하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은 이게 뭐지? 하고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올라오다가 봤어요. 눈에 띌 장면일 수 그럼요. 있죠. 저 부산 시내에서처럼 저 사진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게 아니고 어느 이제 시민께서 찍어서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사진 기사 보면서 이렇게 댓글 읽어보니까 우리 민심이 어떤가 보니까 정말 다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저렇게 도열하지 말고 식사 같이 빨리 하고 먼저 이동할 거면은 나 먼저 가겠습니다. 더 드시고 오십시오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국정 현안도 많고 뭐 농민 문제랄지 경제 상황 어렵고 하니까 정말 잘 유치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회의 끝나고 식사 자리를 그냥 안 하고 했었으면 더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최수영 의원님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저런 그 행사 사진이 시민이 찍어갖고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차라리 청와대 전속 사진이라든가 이걸 공식 행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이분들과 공식 행사를 했다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자료를 배포했다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과도한 비판이고 사실은 이게 정말 웹도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일하시러 간 거 아닙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갔고 그다음에 그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와 다 회의를 했고 그래서 같이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 만찬을 했고 다만 이 행사가 만찬만 비공개였다는 것. 요게 문제였는데 이걸 가지고 비판한다. 근데 저는 이 점 하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데 대통령의 PI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대통령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PI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건 좀 뼈아픈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저것은 이제 전속이 찍어서 하든가 아니면은 저렇게 일렬로 하지 말고 만일 밖에서 인사할 상황이면은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급 홍보나 의전의 책임자급들이 빨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진이 어떻게 비춰질지 이거 후속도 좀 논의해줘. 그러니까 현장 대응이 조금 기민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굉장히 대통령이 오히려 소탈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게 만약 대통령이 권위적이었다 그러면은 이거 공개로 하고 딱딱하게 해 하는데 이거 그냥 비공개로 식사하고 야당 시도지사들과 함께 밥 먹고 헤어지는 건데 이걸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게 말하자면 선한 의도가 결국 또 선한 또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PI 대통령의 PI 측면이라 놓고 볼 때는 저도 홍보수석실에서 2년 반 근무했지만 예.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조금 기민하게 좀 판단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면에서 조금 이렇게 트집을 많이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거를 보여주는 사진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박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사진이 여하튼 대중들에게 준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장면 보고 뭐 조폭이냐 이런 비난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동안의 정치권에 입문하고 후보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이후의 과정에서 술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녁에 술 많이 먹는 대통령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거기에 검은 양복 입고 일렬로 쫙 서 있으니까 네. 이게 권위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시도지사들이 악수하려고 안 서 있기도 좀 뭐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러면 비공개로 하든지 예.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취지를 갖다가 끝까지 잘 살려가는 게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광역지사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치지 어떻게 사진만 똑 떨어져서 또는 행사만 똑 떨어져서 이거는 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것까지 포함해야 되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네. 이 부산 횟집 만찬 자리에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참석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그 화법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은 수사를 잘해야 조선제일검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보면 이건 조선제일검은 아니고 거의 그냥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조선제일검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민경 의원이 장관님을 향해서 조선제일검이 아니다, 조선제일사다 이렇게 비판.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 장관님 TV의 화법에 대해서도 여쭤봐주신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제가 말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거 말하는 건가요? 웹툰 만화 그리는 거. 저는 못 보다가 오늘 봤는데요.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보면 이 정치권에서 이런 거 왜곡해서 만들어 돌리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실제로 생생하게 유튜브로 질문의 전 과정을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더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파병에 나올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인데 아니라고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서울 강북에 나가야지. 강북 지역에. 아예 안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안 나가지는 않았지. 안 나가면 할 일이 없는데. 장관하면 되잖아요, 임기 장관. 끝날 때까지 장관 할 수도 없잖아. 법무장관을 몇 년씩 하나 1년 하면 되지. 자, 김대 총장님. 저는 그렇게 나가는 그 쉽게 결심 그리고 나가서 정치를 할 사람 같다 그러면 그 국회 와서의 그 태도부터 좀 바꿔야지. 그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그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지금은 아주 오만 방자인데 이제 국회의원 나가면서 좀 달라지겠지. 국회의원 나가면서 정치가 좀 달라져야지. 네, 요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워낙 이제 하는 발언들이 하나하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밈이라고 하죠. 만화, 웹툰까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만화인데 그 편의점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따박따박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약간 좀 비판하는 투의 그런 만화가 지금 계속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작 한동훈 장관은 이런 만화가 떠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쿨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이 만화가 나왔던 한동훈 장관의 맞상대가 MZ세대의 편의점 학생이라는 대학생이라는 점에 저는 네. 제가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젊은 세대의 상징처럼 돼 있고 굉장히 젊은 세대 소구력이 클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거꾸로 저렇게 패러디가 오는 풍자에 이 정말 MZ세대의 마음을 당신이 이해하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저 만화를 그리고 웹툰의 원작자가 그걸 가져온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화법에 똑같은 화법의 일치가 아니라 혹시 내가 생각하는 꿈꾸고 있는 정치 이런 것들이 민심의 불일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저는 저 웹툰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다면은 왜 나의 패러디 맞상대가 MZ세대의 20대 대학생이 더군다나 편의점 알바생이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볼 지점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73년생이죠? 72년생인가요? 네, 72년생, 73년생. 이래서 MZ세대와는 다른 이제 X세대, 저와 동년배 세대, 이런 X세대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X세대와 MZ세대의 이 세대 격차는 우리가 이 뭐 60대와 MZ세대가 갖고 있는 것 못지않게 크다라고 저도 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러디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MZ세대가 X세대의 대표적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화법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한 대변인. 이게 근데 좀 최 의원님이 참 재미있는 지점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대선 후보 지지율 나올 때 저는 좀 꼼꼼히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지지율이 뭐 지금의 여권 후보 중에 잘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후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 그 주자 중에 거론되는 분 중에. 근데 실제로 한 장관이 이른바 MZ세대라고 20, 30대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 50대에서는 더 형편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신 60대, 70대에서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저도 뭐 편의점 간 한동훈을 봤는데 상당히 저거는 뭐 한 장관을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웹툰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한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너무 아까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방자하지 않아? 도대체 저렇게 편의점에 가면 저렇게 얘기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봤는데 저는 이제 한 장관이 지금 계속 그 여당 내에서 벌써부터 1년이 좀 더 남았는데도 계속 출마설 얘기하고 선대위원장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이 좀 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장관은 새 인물이 아니고 만약에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 들어가지고 선대위원장 맡는다고 하는 순간 헌인물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자기 지지층의 사이다 소리 듣는 분들은 확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도 강북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본인이 진짜 여권 전체에 도움을 주려면 강남 3구나 TK 같은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 당선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한동훈이 아니죠. 저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일일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야당원 상대로 그냥 맞서는 분이 그렇게 편한 자리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험지를 가가지고 한 표라도 도움되겠다는 자세로 정치를 하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한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이제 헌인물이다. 만약에 선거에서 진두지휘를 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선거에서 진두지휘를 하기는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정치나 선거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그 말이 쉽지 그 선거를 이끌어간다는 게 아직 정치적인 경험이 조금 그럼요. 부족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러면 본인 선거 치르기도 급하지 어떤 처음 출마하는 사람이 본인 선거를 뛰어넘어서 본인 선거도 치르면서 아울러 선거를 전부 총괄해서 진두지휘한다는 건 거의 뭐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송파병 얘기도 나오지만 뭐 강북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험지에 나오면은 경쟁력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표를 까봐야 알죠. 표를 까봐야 하는데 네.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출마하는 거는 당 전체적으로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열세 지역이나 박빙 지역에 출마해서 거기서 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 비록 초선에 당선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훨씬 무게감 있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 부산 해운대에 나오려고 하다가 험지 가라고 해서 마포 감 나왔다가 낙선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정치적 그 리스크를 얼마나 질 수 있을지는 참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당시 한대희 전 대법관은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도 높고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울 마포의 지역구에 출마해 갖고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또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정치 신인이 본인 선거 치르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 한동훈 장관이 뭐 선거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벌써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요. 관심은 뜨거워 보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